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정치권 이슈 4분 모시고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월요일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북한의 이 대남 도발 반복도 뭐 자주 되고요. 형태도 요즘 보면 또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다 했죠. 올해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다 했습니다. 미사일을 동원하기도 하고 무인기까지 지금 나왔고 지난번에는 NLL까지도 침범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요. 네. 더 이상의 다른 형태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형태는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올해 사실 최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회공을 다 동원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서 지금 9.19 합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무슨 새로운, 또 북한은 뭐 굉장히 새로운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북한 참 희한한 이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지금도 머리 싸매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 싸매고 지금 우리가 대응을 고심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응은 여야가 합의도 해야 되고 온 국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고 북한의 현실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최고 지도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전쟁 준비라는 단어까지 함부로 쓰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좀 치밀하게 해야 되고 북한의 다음 단계가 뭔가 그리고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것을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신경민 의원이 대응을 고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과연 대응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무인기가 침공했을 때 전투기가 발사돼서 뭐 탄환 수백 발 했지만 무인기한테 격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도 받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 그 미국의 국방장관을 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는 지금 동북아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바라보기에는 중국과 대만 사이가 가장 위험해 보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결국엔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실력은 있던 실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지만 또 하루아침에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축척의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뭐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그리고 그 어떤 교전 수칙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무인기 사람도 없는 무인기에다가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을 한다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이고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 내일부터 잘 될 거라고 기대까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에 예산도 좀 더 투입돼야 되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국방부에서 처음에 제출했던 드론 관련한 예산이 결국엔 민주당의 적극적인 그 감액 주장으로 인해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네. 결국엔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답이 없겠죠. 이렇게 잇단 북한 도발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어젯밤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중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내면서 미확인 물체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건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지? 네. 보고서 UFO가 아니냐, 북한 미사일 아니냐, 정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뒤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북한에서는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면 우리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또 우리도 공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이제 북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북한이 조금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일 전에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추진 로켓으로 이제 연료로 만든 걸 시험을 성공했다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네. 우리는 사실 그 기술보다 더 앞선 기술로 지금 평가받는 고체 연료 기술이거든요. 네. 어저께 발사를 했는데 아마 450km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국방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술이 조금만 더 진화되면은 2024년이나 2025년이면은 네. 700k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위성을 소형을 하거나 좀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리면은 군지 비성이 된다는 거죠. 네. 군지 비성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있는 말하자면은 어떤 움직임들도 세밀한 움직임들도 우리 기술로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킬체인 전략. 북한이 도발하기도 전에 원점 탈가는 우리의 킬체인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도 어제 이걸 보고 우리 시민들은 예고가 없어서 혹시나 대통령께서 요즘에 강경 발언하시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 무슨 일어난 건 일이라도 아니냐. 난거 아닌가. 아니, 또 북한이 무슨 거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보다도 한 단계 위의 기술이네라고 아마 저쪽의 군사 전략가들은 또 놀랬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놀랐지만 북한은 북한 당국이 놀랐을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어찌됐건 사실 국방부가 아무리 군사 기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제 공해상에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게는 알려줬다 그래요. 혹시나 낙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말 국민들은 전혀 까마득히 몰라서 네. 퇴근길에 저 영상을 차 안에서 올리고 아파트에서 올리고 막 그래서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한 실험이 있을 거라는 정도의 얘기는 그래도 약간 엠바고를 걸어서 공지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해줘서 국민 불안을 조금 그래도 누그러뜨려야지 예고 없이 저렇게 실험하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격렬한 대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조금 우려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국방부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물론 이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먼저 예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밤중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차지영 교수님,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이 그러니까 남쪽의 이 지금 고체 추진 발사체에 대한 상당히 기술적인 진전에 대해서 놀란 부분은요. 이번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3월 달이죠. 네.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지금 발사체 관련해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실전에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미국이 사실 우리의 막강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나아갈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높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묶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정진하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해서 네. 고체 추진 발사체까지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1년 5월 달에 지침이 개정이 됐고요. 네. 이 지침에 따라서 지난 3월 달에 1차 이 지금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차 때는 한 달 전에 우리가 이러한 고체 추진 발사체를 공개적으로 발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막 생중계도 하고 그렇죠. 국민들이 같이 그런데 지켜보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급작스레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윤 대통령이 그제
지금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2차 시험 자체는 네.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보여주기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좀 놀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미 남쪽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경제력에 비춰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북한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네. 엄청난 큰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것은 아닐까? 물론 뭐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의 대응 체제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이 지금 앞서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그 워딩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경우에는 네. 물론 뭐 돌발적인 전쟁의 위험도 있지만 단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 신인도라는 부분에도 타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정책 당국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도 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상황 관련해서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당장은 뭐 야당에서는 저 전쟁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전쟁 언급했다고 진짜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만큼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었느냐 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그 국군 통수권자라는 걸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치 상황에 있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워딩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과 현실 인식을 바탕을 해야 되는데 저 비디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원고를 읽으면서도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춘다 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전쟁 준비라는 얘기를 덜커덕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러면은 물론 무슨 의미를 갖고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가지만 저 단어 준비라는 단어, 전쟁 준비라는 4개의 글자 때문에 당장 우리 경제에 아마 굉장히 심한 충격을 주고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임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저렇게 함부로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군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유일한 상황이라는 것 물론 이해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군에게 또 북한에게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리 우방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 군 보고 그럼 뭐 다 풀어헤치고 놀고 있으라는 얘기를 절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서 계속 도발을 계속할 때 그때 영국 수상이 체인벌린 수상이었죠. 근데 항상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히틀러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겠다. 그러고 유화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1938년인가요? 미넨 협약을 통해서 마치 유럽에 전쟁 없는 평화를 갖고 온 것처럼 칭송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히틀러로 하여금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됐죠. 그래서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이후에 영국에서 체인벌린 수상이 실각을 하고 이제 처칠 수상으로 바뀝니다만 말만 갖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오랜 역사가 주는 교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로 어떤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 진정으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네. 항상 뭐 대화로 해결하자 평화로운 뭐 어떤 해결책을 찾자 그러다 얻어맞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는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이끌어 나갈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남북 관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대내외적인 악재와 맞물리면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올 한 해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을 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저하고죠. 상저하고. 상반기에 조금 낮았는데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윤 대통령은 조금 어찌 보면은 취임한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한 대통령 중에 매우 불행한 대통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허니문 기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 취임하고 나면 한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 정도 이른바 허니문이라고 야당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언론도 웬만한 거 있으면 뭐 좀 우호적으로 좀 보도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네. 사실 많아서 허니문 기간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약간 정치적 관례 기간이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약간 그때 승리는 자그마하게 가져왔지만 그 직후 있었던 당의 내홍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이게 선거 연합이 붕괴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 지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부의 동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순방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악재들이 또 나타나면서 대통령이 뭔가 그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승리를 동력 발판 삼아서 가려고 했는데 내부 균열과 외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 얻었던 지지율 48%보다도 못한 지지율로 2달 만에 내려갔다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지지율을 볼 때 50%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득표했던 지지율, 그다음에 40% 지지율, 30% 지지율 이렇게 네 단계로 보는데 두 단계가 2달 만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모습이네요. 독특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상반기에 그 하반 경직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네. 수습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또 국민의힘의 그 내홍, 그러니까 무언가 국회라든가 다른 데서 이른바 쉴드나 방어막을 쳐줘야 할 여당이 더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7월 맞아요.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악재였는데 그렇지만 윤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연금, 노동, 이른바 그 이제 3대 개혁들, 그 교육 개혁까지 포함해서 인기 없지만 내가 이거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난 정기국회 때 이후부터 조금씩 꺼내면서 네. 지지율 반등을 조금 이제 신호 가져오다가 도스태핑도 저는 약간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어쨌든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원하게 관리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예, 조금 더 긍정적 거죠? 요인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일종의 그 노동 화물연대 그때 대응이라든가 그런 어떤 뭔가 인기 없고 좀 힘들지만 원칙과 뚝심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게 국민들이 이게 윤석열의 브랜드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씩 이제 지지율이 복원되면서 지금은 뭐 좀 40%대까지 육박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40%대도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 10년에는 대통령께서 조금 여러 가지 그 스타일들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지지율만큼 대통령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지지율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말씀은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만큼 일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좀 그 소통,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도어 스태핑이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또 중단했잖아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게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의견 동의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도어 스태핑, 그런 출근길 문답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요. 이게 뭐 유례가 없고 뭐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근사한 얘기들 했지만은 네.
이건 아마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즉흥적인 지금 답변이다 대통령도 보니. 전혀 정치적 경험이 없이 하는데 거기다 도어 스태핑까지 출근길 매일 그러면은 다 자연스럽게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실언들이 나왔고 그 실언들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들렸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핑계를 잡아가지고 MBC 기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서 이걸 그만두면서 도움은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산으로 옮긴 대의명분이잖아요. 그 소통이 출근길 상징이었죠. 문답으로 상징을 하는 언론과의 소통, 네. 국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네. 이걸 무한정 중단하는 것은 아마 약속 위반으로 곧 등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이 소통 방식이 해야죠. 생기겠네요. 네, 뭐 해야 되고요. 출근길 문답을 뭐 일단 굉장히 정제되고 준비된 그런 형태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언론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좀 제대로 하든지 네. 조치를 아마 새해 취하지 않으면요 바로 아마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안 하면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좀 하신 것 같네요. 차 교수님 하나만 네. 더 좀 짚어볼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상승 원인이 예.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제1야당이 사실은 그 가방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그러한 그 일종의 행태를 보이는데, 그 행태 중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지금 분석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자체는 지난번 화물연대에서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원칙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에 육박하게 넘는 그러한 지지층들 중에 상당수 떠났던 표심들이 윤 대통령이 우리가 저래서 찍었지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또 기능들도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이 상승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어 스태핑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도어 스태핑이 실패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부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어 스태핑이 임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가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도어 스태핑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자들의 이 의견을 듣는, 국민들이 질문을 듣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갖고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 내년에 지금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지금 1월 1일 날 신년사를 바로 생중계로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건네는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민심이 바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의 지지율 상승 현상의 원인, 제가 보기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투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대방과 강하게 부딪히고 싸울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사실 교육은 저항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뭐 다 굵직굵직한 주제입니다만 그 전에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노동 개혁을 했는데 왜 반발이 이렇게 약하지? 그래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원인은 그거래요. 제대로 개혁을 못했다. 왜냐하면 개혁을 제대로 하다 보면
반발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개혁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일을 하나 보다. 네.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대선 전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기대했던 어떤 강한 돌파력, 투사형 이런 이미지가 다시 되찾아오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을 할 만한 어떤 개혁 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본인이 대선에서 얻었던 48%까지는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저희 패널들이 했던 얘기를 또 토대로요. 내년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해 나갈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내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네.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말 이런 당에 대한 이 검찰 정권의 총체적인 그 압박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낙연 등판설, 또 김경수 역할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뭐 특히나 이제 소위 친명, 비명 갈려져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탈당이다,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출범 이후에 민주당의 뭐 가해지는 가장 큰 뭐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출범 이래 민주당 당대표에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오롯이 지금 당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리스크를 당이 온몸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이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이른바 대쌍성, 대장동 쌍방울, 그다음에 성남 FC, 거기에다가 대선 때 있었던 이제 그 김문기 씨 몰랐다고 했던 허위사실 유포는 빼더라도 이 대쌍성 세 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때 재직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전혀 민주당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 때 자신의 변호사비를 혹시나 다른 데가 대납하지 않았느냐, 그 기업이 배후에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이른바 개인 의혹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의혹을 모든 것 당이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 회의가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과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이냐, 그 회의가 사실은 3분의 2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사이다 발언 잘한다고 얘기해서 시원시원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들과 만남도 그 백브리핑도 안 하고 최고위원 발언만 하고 빠져버려요. 이 얘기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 그 정부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40%대에서 겨우 맴도는데 왜 그럼 우리 당이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지지 못하느냐 고민해야죠.
저는 그 생각입니다. 총선 앞에 장사 없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총선 다가올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 분출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도 저는 3월, 4월, 5월 가면 갈수록 더 수위가 올라갈 거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해낼지 네. 저는 그 관리 역량도 의심스럽지만 지금 나오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아주 일부 같지만 내재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저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정치에서 야당의 균열 한번 저는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사면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당 내에서는 어떤가요, 보시기에? 저는 그 두 가지 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실체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대목은 검찰 수사가 김만배와 정진상의 입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FC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싸우겠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나 대표 잠시라도 정지하거나 그만둘래라는 얘기를 절대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은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대선 끝난 후에 이긴 후보가 진 후보를 선거법으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엮어서 이렇게 기소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싸우겠다는 거고요. 성남FC하고 백현동이 아마 지금 소환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기소가 임박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 이런 것 다 기소하고 그러겠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못 해먹는다. 전국에 200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손발 묶어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싸울 겁니다.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수사 팩트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간 돈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 수사 팩트 상으로 그대로 기소를 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장동과 쌍방울에서 무슨 새로운 팩트가 수사상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 역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싸울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내후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총선 다 마치거든요. 여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독수리 사형제 정도의 의원들만 사퇴 내지는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수리 사형제 플러스 알파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이 올 것이냐. 그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이후로 1월에 소환이 이루어지고 2월 이후에 이루어질 기소에 달려 있는데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때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년 봄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드라고 그럴까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사실 하나만 짧게 좀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 내의 분위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인가요? 이제 계속 싸운다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내년 내내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재판이 진행될 경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마다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립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의 출마를 생각하고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들 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들, 야권의 정치인들은 중도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소 시점에서
이 민주당의 분위기는 분기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의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죠. 우리 차 교수님 뭐 보태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 일종의 발등에 불은 저는 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된 검찰의 수사보다 일단 기소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입니다. 지금 사실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공직선거 270조에 보면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2심과 3심은 그러니까 그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온 안에 각각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이 빠르면 내년 3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심, 3심까지 다 끝나는 것이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던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그 임원을 몰랐다. 그런 부분가 하나하고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렇다는 그 두 가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인이 경기도의사 2018년도에 경기도의사 나왔을 때 이 지금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하고는 달리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측이 만약에 그렇다는 예측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민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선거 비용을 보존받았던 몇백의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내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기 전에 이 사건을 끝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럼 3심 최종심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심 결과가 진짜 민주당이 불리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심하게 동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는데 이게 지금 금방 차 교수가 얘기하신 게 훈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3월에 1심 판결이 나오고 9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현재 재판이 별로 진행되지 있지 않는 상황인데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나올 이 훈시 규정을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선거법 재판은. 그러나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고 계속 1심 연기되죠. 그리고 2심, 3심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훈시 규정대로 딱딱 3월에 하고 9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은 좀 속이 시원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2013년을 전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 시간표대로 딱딱 움직일지 그 여부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시고 새해 첫날에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또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 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것들은 뭐 야당 대표의 일반적인 새해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저는 뭐 그 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식적 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네. 시기를 놓고 보면 미묘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을 복당시켰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문 아주 진영에 평가받는 정재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이 갖다 임명시킨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을 옥죄해오는 사법적 리스크에 뭔가 이 전선을 조금 더 확장해내자. 그래서 네. 자기 지지 영역과 기반을 조금 더 확장해내자. 그러니까 친문 김대중 대통령 할 것 없이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빅 스피커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호남에 연고가 있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참모를 했던 분이고 이런 것과 정재호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게다가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건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좀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들은 일종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들은 이제 정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본인의 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가자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자기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혼자서 커버하기에는 매우 지금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일정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본인이 정말 야권을 대표해서 탄압받고 있으므로 나를 위해서 조금 같이 연대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렇다고 뭐 대놓고 저리 싸워달라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는 이거는 대단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늦게 처리했고 예산 부수법안도 늦게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나 아니면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연장 근로 이런 게 다 이제 오늘 자정 지나면 적용 없어져요. 이제 법률이. 네. 일몰제 그게 더 연장이 됐어야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 근데 임시국회 회의가 1월 9일까지예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광주 전남 지역을 순방했죠. 그리고 다음 주 1월 첫째 주에 또 부산 경남 지역을 돌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입니다만 그 앞서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네.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지금 제대로 일 처리 못해갖고 밀린 일도 많은데 국회 계속 이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가 싶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1월 9일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1월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죠. 잡자고 해요. 네. 아니 임시국회 열어 놔도 일도 안 하면서 뭘 맨날 회기만 계속 잡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방탄용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 국회 열려 있어도 지방 순시하고 저 일 안 하는데 네. 또 회기 끝나자마자 또 잡자는 이유가 뭐 일 더 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새해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석방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뭐 불발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만나겠죠. 언젠간 만날 아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일단 당장도 만날 수 있다고 새해 보시는 첫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찾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만나겠죠. 노무현 대통령 사저 아니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부러- 만나는 것은 이제 그림거리는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 정치적 의미가 정치적 의미를 언론도 많이 부여하고 다 부여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김 전 지사의 위상이죠. 네. 김 전 지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리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 김 전 지사의 위상이나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트라인인 것이 분명하고요. 네. 그건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작정하고 만나든 아니면 우연히 만나든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면 뭐 친문 끌어안기 이런 의미에서라도 이미 굳이 정치적 의미를 이미 찾는다면 끌어안기는 네. 시작한 거죠. 아까 정태호 굉장히 큰 또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의원을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제안을 했고 네. 정태호 의원이 사실 흔쾌하진 않지만 네. 그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끌어안기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복당도 그 일환이고요. 박지원 네. 원장이라는 분은 DJ의 입김도 있지만은 문재인의 입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또 끌어안으려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네.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끌어안기는 시작된 거죠. 그건 뭐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요. 이건 누가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이 대장동 일당들의 초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남욱 유동규 씨에 이어서 정영학 회사도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이러면서 최근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만배 씨의 입장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차 교수님, 예. 이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조금 전에 했던 뭐 이런 카드면은 누가 죽어 이런 발언들이 좀 세 보이려고 과장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진짜 그런 뜻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신경 변화에 좀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지금 삼았다는 추측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 이 본인의 표현대로 뭐 뻥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분 것이라는 그 발언 자체도 또 뻥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과시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불리한 부분들도 사실은 신뢰성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근데 김만배 씨가 지금 이 극단적 선택 이후로 지금 회복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만배 씨가 과연 속개되는 재판에서 과연 진짜 신경의 변화를 보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김만배 씨하고 김만배 씨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같은 거 보면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직접적인 뭔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상황 자체가 김만배 씨와 정진상 또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와의 이야기들은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계고리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냐. 네. 만약에 사실은 뭐 정진상이나 유동규 씨까지 가는 부분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난 밑에 선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여기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렇게 묻고 싶다. 이게 영화 뭐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라고.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속뜻은 뭘까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전에 제 기억에는 2011년 11월쯤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면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자백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서로 끝까지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전부 부인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끝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뭐
침묵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자백하는 게 쉬운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규 씨는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 같고, 대선 한참 전에,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우연하게 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 사람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야만 뭐 성남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기 훨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웬만큼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동규, 정진상이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세다. 그 사람들을 통해야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에 있어서 좀 유리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다 공공연하게 지역적으로는 퍼져 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동규, 우진상 중에 지금 좌동규는 확실하게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글쎄요, 우진상은 아직 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겠죠. 근데 하나하나씩 지금 어떤 일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최근에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야, 내가 할 만큼 했다. 버틸 만큼 버텼다. 네. 그래서 아마도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점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진술이 나올지 또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결국에 부결이 됐습니다. 노 의원은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의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부결된 이유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한 역풍을 일으켰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결될 수밖에 없는 기류였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부결에 동조한 것 같아요. 표의 이렇게 향방을 보면은 저건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28분인가가 빠졌던데 그 명단조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설명을 한 것은 맞아요. 저렇게 대충 안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맨날 하는 일이에요. 한동훈이 이례적으로 나왔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에 그건 정파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박범계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다 나왔어요. 다 합니다. 그건 뭐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이게 이제 법원에서부터 올라온 거긴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이러하니 체포동의안을 올립니다. 뭐 그 설명하는 게 법무장관의 일이에요. 네. 그 당연히 국회 절차로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 체포동의안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좀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논점이 아니니까 다른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냥 항용 이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올리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중립적인 자세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과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하고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부스럭 뭐 어쩌고 저쩌고 녹취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네.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뭐 민주당 의원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이걸 네. 부결을 시켰다. 거기까지는 그것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주장이 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는 처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새로운 증거 많이 알겠죠. 법무부 장관이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검찰이 그걸 안 가지고 오겠어요. 와서 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설명하겠죠.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끝냈어야지 이거 이런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라고 거기서 깜짝 쇼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장 교수님. 예,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긴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인은 판단했을까요? 그러면 이 지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전부 다 가결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본인은 아마 민주당이 똘똘 당기 뭉쳐서 부결시킬 거라고 알고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법률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인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네. 설명에 의해서 만약에 민주당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동의를 해서 가결해 주면 좋고 네. 설사 부결이 된다 해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부결될 거 알면은 굳이 왜 저렇게 그렇게 길게 하느냐 설명할 이유가 하면 있나요?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일종의 뭐랄까 체포 동의안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찬성을 해야만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방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이 이런 식의 방탄의 몸짓을 사실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노웅래 의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에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방탄의 몸짓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똑똑히 아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네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씌우고 이재명 때도 이렇게 할 때니까 국민 여러분 욕 좀 해주세요라는 리허설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까지 나왔던 거는 저는 뭐 1950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방탄하지 마십시오. 워낙 우리가 모든 검찰이 사실관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측면에서 한 거고 저는 그게 법무장관의 직분에서 벗어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하의 문제고요. 저는 그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너무 낮게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까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변경에 이어서 42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의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이 이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근데 반드시 비윤계가 배제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서울 강동구에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던 윤희석 전 당대변인은 그 윤석열 대선 캠프 때도 계속 후보 수행도 하고 대변인으로 끝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윤계가 다 배제되고 친윤은 다 당협위원장 맡았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동대문 쪽에 신청했다가 내정됐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뭐 결정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뭐 심중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거기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지금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허은하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좀 그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어떤 게?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서 유독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역구를 찾아서 하나씩 맡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예. 아니 근데 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비례대표라는 건 정말 전문성을 이제 발휘하는 그렇죠. 자기 그 직종이나 이런 데에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열심히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뭐 물론 거기서 정치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4년의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난하게 이번 21대 국회는 입성하자마자 당협위원장 맡고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당연한 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뭐 다음 공천에서 좀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인 건가요? 그냥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일단 땅 문서 한 장은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안정권이다. 뭐 뭐 이렇게 조금 해석할 유리한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있는 책임당원이나 당원 투표에 있어서 같이 당협 활동을 했던 당협위원장이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100% 공천이 보장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뭐랄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뭐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비대위원들이 대거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그래서 비대위 셀프 인선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것도 공정성에 조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비대위원이라는 게 최고위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 최고 의결 기관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사안들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비대위 그렇죠.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올라오는 안도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대위원 중에 훌륭한 분이 있어서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대위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됐다? 그것도 공정성의 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뭐 여당 얘기기는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윤 학살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친윤으로 친윤 쪽으로만, 포진을 하잖아요. 예, 검사 이건 출신들. 빨라도 너무 빨라요. 도둑질로 너무 빨라. 그러면은 그 비윤들이 그대로 있겠느냐? 이건 보수의 분열로 이미 들어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의 분열로 들어섰다라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 함께 들으셨는데요. 룰 변경에 이어서 당협위원장도 이러다가 다 윤심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여의도에 계십니까? 뭐 이미 그런 얘기 뭐 파다하게 돌죠. 곧 윤심당으로 변모 변질이 될 것이고 윤심당의 핵심은 검사니까 검사당으로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그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네. 비윤계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비윤계가 빠진 게 아니고 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빠졌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령 윤 쪽에서 윤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떨어진 사람은 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된 사람은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고요. 비대위원 셀프 인선도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윤이 더 좋아하는 사람, 윤심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이 됐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번에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이 된 것은 예상했던 바다. 뭐 대충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평가를 하고요. 네.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윤심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지점 바로 당권 주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심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증을 해준 거죠. 얼마나 정치인이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발광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맹종하고 아부해가지고 그걸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냥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 노예. 네. 윤심을 얻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도 하고 또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도 초청이 되고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버전의 얘기들이 돕니다. 뭐 네. 누구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누구는 또 어디를 이동하는 중에 또 이렇게 뭐 연락이 됐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나오는데 뭐 김기현 의원이 지난번에도 만났고 이렇게 뭐 부부동반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른바 장제원 의원과 하는 연대가 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부산에 근거를 둔 의원과 울산에 둔 근거를 PK 의원들의 약간 결집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심이 있다 없다 저는 이건 전혀 무망한 얘기고요. 네. 정말로 윤심이 있었으면 당원 개정이라든가 뭐 일반 룰 개정이라든가 결선 투표제 없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쯤 경쟁할 수 있는 그 이른바 당원 100% 투표제가 도입이 된 거고 혹시 몰라서 그러면 결선 투표제까지 간 거죠.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김은혜 지금 수석과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정말 5대5였습니다. 당원 50대 여론조사 50. 네.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조차도 없었고 김은혜 의원은 의원직을 던지고 나서 페널티 5%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졌어요. 그럼 그렇다면 정말 그럼 여론조사 30들 이렇게 해줬을 때 유승민 의원이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확실하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선 그 한 번쯤 공정하게 경쟁해 놓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이 안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좀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친윤 이라고 하는 당협위원장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걸 정진석 비대위에서 굳이 사고당국까지 정리했어야 하느냐라는 건 하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 되신 분들이 1월 달에 당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이분들 투표권이 없어요. 1,000원씩 3개월을 내야 책임당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뭐 그렇게 여기 영향력이 있지 않아서 저는 다음 대표 선거에 딱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레이싱이 시작된 거죠. 누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메시지와 행보를 하는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통 정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당 내에서 핵심 윤핵관으로 꼽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하고 소위 김정희 연대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잡았고 또 한 사람 권성동 의원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달쯤에 뭐 대표 경선 출마를 한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친윤계 소위 친윤계에서 하나의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윤계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계라는 계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파라는 건 계파의 좌장도 있어야 되고 메인 포스트도 있어야 되고 뭐랄까요. 이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조직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누가 좌장이고 지휘 명령 계통이 어떻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뭐 그게 뭐 다른 조직과는 조금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사실상 지금 경쟁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뭐 권성동 의원이 둘 다 후보로 나서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경쟁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계파가 아닌 거예요. 친윤계라는 계파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계파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벌써 교통정리가 진작에 됐어야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처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하고 초기에 캠프를 꾸릴 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친윤계다 이렇게 지칭될 정도로 어떤 계파의 형성이 돼 있다라고는 볼 수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뽑히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느끼는 건 일단 첫 번째 조건.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안 된다. 마찰음이 나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어떤 정당 생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마찰음이 나서도 안 됩니다만 이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얘기를 들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윤심을 내세우는 후보가 과연 전당대회에서 많은 득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입증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하는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차 교수님, 요즘에 언론 보면 거의 뭐 3명 이름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이렇게 3명만 나오는데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서운했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전대 룰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심에 국한된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친윤 주자들이 상당히 우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간에는 가면 교통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앞서 그 지금 당협위원장 뭐 지금 임명과 관련된 당내의 반발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당위원장 임명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난 뒤에 정식 선출된 지도부가 그 당협위원장을 뽑는 것이 거의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땡겨서 하느냐? 결국은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윤심에 거슬리는 사람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당내에 당협위원장들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면 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난 누굴 밀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네. 자, 내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많은 일들, 많은 말들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날 전해드린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